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XLF라고 해서 미국의 대형 금융주들, 뭐 버크셔 해서웨이나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와 같은 기업을 담고 있는 XLF라는 글로벌 ETF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미국의 지방은행을 담는 KRE라는 ETF가 있어. 미국의 모든 금융주들을 일렬로 세워가지고 순자산 규모로 비교했을 때 XLF라는 ETF가 순자산 규모 1등이고 KRE가 3등이야. 일단 금리 인상은 가장 중요한 게 미국 페드의 입장인데, 페드에서 최근에 잭슨 홀 미팅을 하면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명확하게 다르다라고 명시를 했고, 두 번째로는 2013년도에 연준 의장이 벤 버냉키 의장이었거든. 근데 그때 금리 충격, 유동성 충격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충격은 절대 없을 거다라고 명확하게 언급을 했고, 마지막은 연준에서 여러 자산을 매입해주는 규모를 축소하는, 영어에 점점 가늘어지다를 의미하는 테이퍼에서 유래한 테이퍼링을 시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한 상태야. 참고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0%에서 0.25% 사이를 유지를 하고 있고, 또 하나 금리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10년물 국채금리인데, 10년물 국채금리가 미국 포함해서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터키의 경우에는 19%까지 금리가 올랐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5.25%,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6.5%까지 크게 오른 상태야. 그리고 한국만 보더라도 저번 달 8월 26일에 기준금리를 0.5%에서 0.75%까지 인상을 했고, 이에 연동을 해서 예금금리도 올랐지만 사실 대출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 또 이제 연말에 남은 게 10월하고 11월에 금융통화위원회가 남아있는데, 이때 또 기준금리를 올린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모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 금리 인상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하는데, 첫 번째는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 두 번째는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상승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가계부채와 같은 금융 불균형이 축적이 되고 있어서인데, 첫 번째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세계은행 통계 기준으로 했을 때 경제 성장률과 GDP 성장률을 봤을 때 대부분의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경기 회복에 대한 주요 지표로 ISM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 지표도 보통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 이다 라고 판단하는데, 이 지표도 보는 바와 같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유동성과 물가 측면인데,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이랑 한국이랑 중국만 봐도 M2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물가도 CPI 기준으로 굉장히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 불균형인데, 사실 한국만 하더라도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해. 가계부채 규모가 몇 조 정도 되는지 알아? 가계부채 규모가 뭐 삼성전자로 비교해서 말해주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50조인데 그거의 4배, 한 1800조 원 규모가 되거든. 그리고 사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일단 금리 인상을 안 하게 된다면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존재 목적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고 금융을 안정시키는 거고,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유동성을 조절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극단적인 케이스로 봤을 때는 독일이나 헝가리나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와 같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이게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 경험을 하게 되면은 국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 왜냐면은 우리 같은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임금 가치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을 제대로 사고 팔 수가 없고, 또 환율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환차선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면은 외환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다 빠져나가고,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일어나고, 또 물건을 실제로 사고 파는데 물가가 안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실물 경제 시장에서도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관리를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 일단 파급 경로부터 말을 해주면, 한국은행 기준으로 했을 때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금리 경로가 있고, 두 번째는 자산 가격 경로가 있고, 세 번째는 신용 경로가 있고, 네 번째는 환율 경로가 있고, 다섯 번째는 기대 경로가 있는데, 이건 사실 이론이고, 현실적인 측면으로 가져와 보자면 우리 같은 가계 측면에서는 금리가 오르는 게 제일 크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금리, 이게 오른 게 가장 크고, 기업 입장에서는 채권 발행해서 돈을 조달을 하게 되는데 자본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빌린 돈에 있어서 금리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면서 또 경제 성장을 계속적으로 이뤄나가야 되잖아. 그리고 한국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엮여 있는데, 이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지. 그렇다고 무조건 금리 인상을 빠르게
설계한다라고 하면은 2013년도에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가 유동성 축소를 급하게 했다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준 적이 있거든. 과거를 통해서 더 나은 현재를 만들어내는 만큼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투자로 좀 엮어보자면은 금리는 조금은 천천히 완만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 ETF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일단 글로벌 ETF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주면은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6가지 기준 있잖아. 얼마나 큰지, 안에서 거래는 잘 되는지, 어떤 회사가 운용을 하고 얘네들이 운용을 하게 되면은 보수는 얼마나 가져가는지, 또 언제 상장이 됐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어떤 종목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있는지,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2가지 XLF랑 KRE는 내 기준에서는 만족하는 ETF다라고 생각을 하고, XLF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다 다른 시가총액 가중평균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고 규모는 50조 원 정도가 되고 운용 보수는 한 0.12%, 그리고 안에 있는 종목은 미국 S&P 500에 있는 금융주들, 대표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나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파고와 같은 금융주들을 담고 있고, 그와 반면에 KRE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지방은행을 담고 있는데,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동일 가중 평균 방식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고 보수는 한 0.35% 정도가 된다고 보면 돼. 그럼 여기서 XLF랑 KRW 둘 중에 뭘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생각을 하기에 나는 내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형 금융주 그리고 금융산업 전반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XLF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고, 나는 그래도 미국 금리 인상의 톡톡한 수혜를 얻으면서 은행에 조금 더 집중된 포지션으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 KRE를 선택을 하면 돼.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은행 업종에 대해서 첨언을 하자면은, 은행 업종의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NIM, Net Interest Margin, 순이자 마진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지표인데 2020년도까지 쭉 우하향을 하다가 최근에 반등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은행주 ETF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또 XLF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포지션이 많은 게 버크셔 해서웨이잖아.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알다시피 워렌 버핏의 회사고,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대부분 뭐 애플이나 비자나 코카콜라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작용을 하고 XLF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는 참고를 하면 좋아. 리스크 요인은 사실 정부 규제 리스크가 가장 크지. 한국만 보더라도 대출 규제, 뭐 주택담보대출부터 시작해서 신용대출, 마이너스 대출, 그리고 또 전세자금 대출까지 계속적으로 건드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도 나오고 있고, 또 대출뿐만 아니라 자본 적정성 규제, 자산 건전성 규제, 그리고 유동성 규제까지 있어가지고 사실 규제는 굉장히 많고, 이게 비단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으로 넘어가서도 미국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상업은행이 위험도가 높은 투자은행의 업무를 영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볼커를 규제가 있고,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은 명백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글래스 스티걸 법안도 있고, 보험과 관련된 규제가 있는 매커렌 퍼거스 법안도 있어. 아까 말한 리스크 요인과 연동해서 설명을 하자면, 은행업종은 대표적으로 규제 산업이고 경기에 민감한 사이클이 있는 주식이거든. 사실 그래서 정확한 사이클을 딱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판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조금은 부담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내가 추천을 하는 거는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5%에서 10% 정도 담아가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지금까지 은행 ETF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지금까지의 영상이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고 다음 영상에서 보자. 안녕.